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되고 강력한 거리 두기가 시행됩니다. 사적 모임 4명 이하 제한과 식당 영업시간 10시 제한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 협조는 끝났다며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병실 부족으로 병원도 못 가본 채 숨진 뒤 곧바로 화장터로 향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후보가 연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서면서 신구, 권력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공수처가 야당을 취재하는 채널A 정치부 기자의 통신 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 사찰 논란이 정치권 사찰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기자 통신 자료 무더기 조회 논란 집중 분석합니다. 수능 생명과학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응시생 전원이 정답 처리됩니다. 입시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과정 평가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평범한 일상은 44일 만에 희망 고문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난달 1일 시작된 일상 회복,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 중환자, 사망자 급증이었습니다. 시작 때부터 방역 전문가들은 다들 걱정된다 했었지요. 하루 확진자 10,000명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정부, 병상과 의료진 부족으로 결국 그 전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준비 부족만 드러낸 채 정부는 다시 영업 시간과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964명으로 1,000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는 70명 더 늘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4%에 달했고 1,145명이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역 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정부는 일상 회복을 멈추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의 회기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버티고 버티다 일상 회복 44일 만에 나온 후퇴 선언입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사적 모임은 4명 이하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밤 10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4단계에 준하는 거리 두기가 예상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되고 종교시설 역시 비대면만 허용됩니다. 강력한 거리 두기를 예고한 만큼 인원 제한을 포함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민생경제 쪽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들도 함께 논의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정부 내에서 크게 공감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큰 틀의 거리두기 확대와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예측과 준비 부족으로 섣불리 방역을 풀었다 다시 조이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델타 변이 경고에도 정부는 지난 7월 거리두기를 개편하고 백신 인센티브 확대, 트래블 버블 등을 추진하며 방역 고삐를 확 푼 바 있습니다. 그러다 확진자가 폭증하자 화들짝 놀라 다시 수도권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또 희망 고문을 당한 자영업자들은 폭발 직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대규모 총궐기까지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후퇴는 없다더니 풀었다 조였다만 몇 번째냐는 이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20년째 장어집을 운영하는 한장엽 씨. 빼곡했던 단체 예약 명부를 하나둘 지울 때마다 속이 탑니다. 단체 예약이 깨지고 취소되고 저희는 12월까지 꽉 찼었는데 다 깨졌어요. 다 왔어요, 전화가. 이제 못 하겠다고.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 일상 회복에 후퇴는 없다던 정부의 말을 믿었지만 결국 더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는 예고에 한숨만 나옵니다. 아무래도 12월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최악일 것 같아요.
해제가 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다시 상황을 변경을 시킨다면은 뭐 죽으려는 거지. 방역 지침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든 지키려 했던 노력도 물거품이 된 기분입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정책이 계속 바뀌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헷갈리고 손님들도 헷갈리고 저희도 헷갈리고 이게 맞는 거냐. 제대로 영업을 못한 지 벌써 2년. 더 이상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근 2년 가까이가 돼가는데 차라리 이렇게 질질 끄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락다운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자영업자 단체는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더니 그 실패의 책임을 또다시 자영업자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했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방역 협조는 이제 끝났다며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총궐기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최근에 지나가다 보이는 선별진료소마다 줄이 너무 길어서 놀랐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추운 날씨에 벌 서는 것처럼 밖에서 오래 기다리다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문을 닫는 마지막 시간까지 북새통이라는데 어젯밤 이 선별진료소 현장을 서상희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지금 시각 저녁 7시입니다. 제 뒤로 불을 밝힌 곳, 지금 시각에도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인 서울 성북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입니다. 선별진료소 앞 대로변을 지나 골목까지 디귿자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마냥 검사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검사 대기 시간만 최소 1시간 이상. 하나하나 인원수를 세고 문진표를 확인하는 보건소 직원들. 꽁꽁한 손은 핫팩으로 녹이고 난로에도 의지하며 추위와 사투를 벌입니다. 10분 정도면 벌써 귀랑 발이 시려워가지고요. 뭐 두껍게 입고 다니는데요. 그래도 이제 손발은 어쩔 수가 없어서 손발이 굉장히 많이 시렵습니다. 그리고 귀도 시려워가지고 요즘 귀마개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 평균 검사량은 2,500건에 달하는데 석 달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폭증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9월에 찍은 영상과 비교해봐도 지금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검사 마감 5분 전인 8시 55분, 한 가족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가까스로 접수에 성공합니다. 조금 전 오늘의 마지막 검사가 모두 끝났는데요. 현재 시각 밤 9시입니다. 선별진료소 불이 꺼지면 컨테이너 철문을 내리고 자물쇠로 문을 잠깁니다. 그리고 전신 방호복을 벗고 나서야 오늘 하루 모든 업무가 끝납니다. 한 분까지 마지막까지 받으시더라고요. 네, 오래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한 분이라도 더 받으려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전국 평일 코로나 검사 건수는 60만 건 안팎. 폭증세가 꺾이지 않는 한 한동안 선별진료소는 밤낮 할 것 없이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로 숨진 분이 70명입니다. 그제는 90분 넘게 세상을 떠났고요. 코로나 환자는 숨진 뒤에도 이 가족이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화장을 해야 합니다. 병상 기다리다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숨진 환자의 가족은 이런 갑작스러운 이별을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서울시립승하원에 홍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후 4시가 넘은 시각, 서울시립승하원에 운구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모두 코로나19 사망자들의 시신을 싣고 오는 차량입니다. 오후 5시 30분, 일반 장례를 모두 마친 시각, 코로나19 확진자의 장례가 시작됩니다. 전신 방호복 차림의 직원들이 차에서 관을 꺼냅니다.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 주위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먼 발치에서 관이 들어오는 걸 본 가족들. 하지만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인 얼굴들이네. 고인의 얼굴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유족들. 마지막 가는 길에 할 수 있는 건 멀리 떨어져 큰 절을 올리는 게 전부입니다. 마지막을 그냥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원해드려야 되는 이 상황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얼굴부터 보고 찾아가야 되는 그것도 속상하고 힘든데. 30대 딸의 마지막을 홀로 지켜본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코로나에 확진돼 올 수도 없었습니다. 원래 집사람이 가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지금 안에 격리돼 있고요. 코로나 걸리고 시체도 못 봤고. 유족들은 병상만 기다리다 치료도 못 해보고 떠나보낸 현실이 한스럽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보건소도 연락하고 병상 배정하는 사람한테 연락하고 전화도 안 받죠. 엄마는 해열체험 갔다가 진짜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열흘 만에. 서울시립승하원에 시신을 화장할 수 있는 화구는 모두 20개. 예약이 가득 차 최근에는 2, 3일을 대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맞은 이별은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슬픕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말이 안 나와. 조금 이제 이렇게 그런 게 끝이었어. 이게 얼굴을 듣기니까 이게 어머니가 있는데 그때는 몰라. 코로나 시대에 남 얘기가 아니야. 우리 얘기였어.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광범위하게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공수처를 취재하는 사회부 기자만 대상으로 확인이 됐었는데 야당을 담당하는 저희 정치부 기자까지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 사찰 논란이 정치권 사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죠. 정한희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이 사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2차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채널A 정치부 기자는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등 야당 취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지난 8월 23일, 수사 3부는 지난 10월 1일 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통신사를 통해 조회했습니다. 수사 3부는 고발 사주 의혹 등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부서입니다. 수사관은 공수처에 채용된 수사관이나 경찰에서 파견된 경찰관이 근무하는 곳으로 범죄 정보 수집이나 내사 등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웅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이 첫 보도된 것은 지난 9월 2일로 8월 조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연관된 고위공직자가 누구인지, 혐의 사실은 무엇인지,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십 차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인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공수처의 기자 통신 자료 조회 건수는 50여 건으로 모두 법조 출입 기자들입니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사건 실체 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임을 주장해왔습니다. 공수처는 정치부 기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이유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수사 대상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뒤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는 적법한 행위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전방위적으로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확인해 간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확인해 간 공수처 소식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전화도 공수처가 확인을 해갔다면서요? 네, 예, 정치부 기자 통신 자료까지 가져갔다고 하고 얼마나 많이 확인을 해간 겁니까? 예, 지금까지 채널A에서만 저를 포함해서 5명 기자가 확인이 됐는데요. 동아일보 기자도 3명 공수처에서 조회했고요. 지금까지 파악된 건 언론사 8곳, 30명 가까운 기자 정보가 공수처의 확인 대상이었습니다. 일부 기자는 반복 조회하면서 횟수로는 50여 건이 되는데요. 이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이 대상인 줄만 알았는데 이 채널A 취재 결과 정치부 기자도 포함됐던 겁니다. 제 주변 기자들도 계속해서 자신이 조회 대상이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회 대상이 됐던 기자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왜 조회를 한 거예요?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수사 대상도 아닌 기자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공수처에 넘어간 겁니다. 이 주로 공수처 수사 3부가 집중 조회를 했고요. 이 조회 시기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돼 있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배경에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야당 출입 기자는 왜 이제 조회를 했을지 궁금한데 공수처가요, 이 통신 자료를 가져가도 이거를 통보해 주는 게 아니라
각자 의심이 나면 스스로 알아봐야 된다면서요. 예, 이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를 요청을 하면 법원에 영장 없이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개인에게는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신이 조회 대상이었는지 파악하려면 직접 통신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이 통신 자료를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통신 자료라는 게 휴대전화 번호 사용자의 개인 정보인데요. 제가 통신사에 요청해서 받은 확인서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수처가 이 같은 자료를 받아간 시점도 표시가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 확인서를 봐도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공수처가 확인에 나선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뭐 공수처에 물어보면 안 됩니까? 왜 내 전화번호를 이걸 조회했는지? 저희도 물어봤는데요. 네. 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통신 자료를 가져간 이유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요. 주요 피해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회했다. 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기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게 이 수사기관의 조회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것 때문에 기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 요청을 하면 기자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든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의 경우에 취재를 위해 연락한 상대방이 누군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이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원래 그런데 수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피해자의 통화 대상을 확인하는 건 공범 등을 수사하는 데서 많이 쓰이는 기법이긴 한데요. 네. 문제가 되는 건 이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통상 수사기관에선 통화 빈도가 잦은 사람을 우선 조회 대상에 올린다는 겁니다. 또 수사를 통해서 범행 일시를 특정을 하고 이때를 전후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도 확인 대상입니다. 조회 대상을 넓히게 되면 수사 효율성도 떨어지고 공권력 남용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대상을 선별하는 건데요. 반면 공수처의 경우에는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조회 대상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수사 적절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뭔가 공수처의 해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공개활동 준비에 사실상 착수했습니다. 밀착 수행팀 구성을 시작했는데요.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포함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후보 부부, 오늘은 쏟아지는 의혹에 몸을 낮췄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공개활동에 대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밀착 수행팀을 꾸리고 있는데 메시지와 일정 등을 관리할 정무 파트와 수행, 법률 지원 등 세 분야로 구성됩니다. 변호사 출신인 최지연 수석 부대변인과 당 중앙여성위원장인 양금희 의원,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의 아내 강윤형 씨 등이 팀원으로 거론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건희 씨가 공개 활동에 나설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조만간 공개 행보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에서 떠든 것만 듣지 말라며 발끈했다가 이내 자세를 낮췄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국민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씨는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허위 경력 논란 등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지 무슨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다가 뭐 후보의 부인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나는 얘기한다는 거 내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잘 안 돼.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치명적 인격살인이고 잔혹한 마녀 사냥이라고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민주당은 부인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의 약한 고리라고 보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안양대에 낸 이력서에도 허위 이력을 적었다며 등판할 때까지 매일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초빙 지원서 외에도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응시 때 낸 이력서도 허위라는 주장입니다.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을 수상했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수상자 명단에 없었고 경영 전문 석사인데 경영대학원 석사로
미술 강사인데 미술 교사로 과장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심각한 학력, 경력, 수상 이력을 이렇게 심각하게 기재한 이력서는 처음입니다. 아마 해방 이후에 아마 이게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근무 경력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여대 겸임교수 이력서를 보면 2003년 12월부터 3년간 H업체에서 전략기획팀 이사로 근무했다며 재직 증명서까지 냈지만 법인 등기부 등본상 이 업체 설립일은 2004년 11월로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근무한 셈이라서 이것도 거짓이라는 겁니다. 경력은 위조하고 인생은 사기고 해명은 거짓이고 이쯤 되면 착오가 아니라 인생을 위조한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헌정을 유린할 수 있는 엄청난 시한폭탄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기억을 떠올려 쓰다 보니 표기가 조금 달랐을 뿐 사실관계는 틀리지 않았다며 악의적인 채용비리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대선에서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요구로 민주당은 당장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고 나섰죠. 그런데 청와대가 하고 싶으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 이 후보와 이 대통령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이 어제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정책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는 청와대 반응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존 입장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유예하자는 이 후보의 주장과 달리 청와대는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검토할 문제다. 이거는 다음 정부에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니까.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발끈했습니다. 한 의원은 청와대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며 지금은 당과 후보가 중심이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입법은 국회 고유 권한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친문 의원들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양도세 완화의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자, 이 상황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격 초점은 이재명 후보의 차별화 시도보다 말 바꾸기에 맞춰졌습니다. 매일 말이 달라져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겠냐고요. 그러면서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외연 확대에 나섰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향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한 걸 겨냥해 말 바꾸기 후보로 깎아내린 겁니다. SNS에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가 심각해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더 잘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않겠다고 했고 한국노총을 찾아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 한노총에 제가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았던 친노동 정책들을 약속했습니다. 교원과 공무원 노조의 노조 활동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와 근로자 대표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찬성 의견을 밝힌 겁니다. 한부모 가정을 만나서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분유 애기들이 먹고 무럭무럭 자랄 거 생각하니까 기쁩니다. 한부모에 대한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00%까지 늘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이민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매일 경쟁인데요. 이번엔 뭘까요? 셀프 디스 경쟁입니다.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 웃음과 공감을 얻으려는 모습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셀프 디스하면 쿨해 보이긴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윤석열 후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윤희숙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위원회 출범식에 깜짝 참석했습니다. 꼰대 이미지 굉장히 크답니다, 지금.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쿨하게 아예 꼰대. 내가 검찰에 있을 때 이런 얘기 좀 그만하라는데요. 듣기 싫대요, 2030이. 괜찮으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하라고 이미지가 술 억지로 권하는 부장님이랍니다. 그래요?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억울한 일만 있나 이거? 말은 억울하다면서도 싫지만은 않은 표정인데요. 이 젊은 세대와 소통을 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는 더 일찌감치 셀프 디스를 선보였죠.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청년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했고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꼰대구나 나도. 이재명이가 부인을 때려가지고 눈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 자유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국민들은 셀프 디스가 필요 없는 정치를 더 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이 쓴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 쓴소리가 표에 도움이 되느냐 내부 논란도 있고요. 한동안 이재명 띄우기에 나섰던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이 촉발한 분위기입니다. 공을 논할 자격이 없는 분이시죠. 좀 표현 좀 부적절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밀고 있는 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 이것도 지금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을 처음 비판했죠. 이상민 민주당 의원, 오늘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핵심 전략도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주요 이슈를 두고 당과 소통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정책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라 할지라도 당내 의견을 먼저 수렴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기도 하거든요. 이상민 의원이. 이 쓴소리 내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불편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상민 의원 SNS에는 내부 총질한다, 국민의힘으로 가라 같은 비판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의원은 국민에게 표를 얻으려면 국민 기준에 맞는 언동을 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볼까요? 누가 쓴소리를 했을까요? 홍준표 의원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에 대해 결혼 전 일이라 문제 없다는 윤 후보 측 설명이 있었죠. 홍 의원은 그렇다면 공직 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전과 사범도 용서해야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신인규 부대변인도 내로남불은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는데요. 가까운 사람들의 쓴소리, 당장은 듣기 싫고 거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도 수용하지 못하는 대선 후보라면 국민 목소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이죠.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출제 오류 논란으로 법정에 간 올해 수능 생명과학 20번 문제에 대해 법원이 정답 취소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부실한 문제 출제가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입시 일정에 지장을 줄이려고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진 행정법원의 결정은 정답 취소였습니다. 법원은 수능 생명과학이 20번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오늘 재판 결과로만 봤을 때 저희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까지 오가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해야 하는 것이 문제 출제 기관이 아니고 왜 수험생이어야 하는지.
법원 판단이 나오자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국민께 중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일에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평가원은 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전원 정답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생명과학이 평균 점수와 등급별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면서 가채점 결과 대비 1등급은 40명, 2등급은 79명 줄었습니다. 반면 3등급은 109명 늘었습니다. 18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하는 수시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단 표준 점수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등급 변화가 불가피한 거죠. 그럼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춘 학생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법정까지 가는 혼란이 없도록 교육당국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어제 제주에서 규모 4.9의 지진을 만난 주민들은 섬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진도 계속되고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해안가의 음식점. 갑자기 식당 전체가 흔들리고 깜짝 놀란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주변을 살피기도 하고 일부 손님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어제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의 지진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제주도 최남단 마라도에서는 커다란 굉음도 관측됐습니다. 뭐예요? 펑 하는 소리처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가 터졌나 너무 놀라서 몸이 경직되니까 머리 아프면서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집안 타일이 소리를 내며 갈라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곳은 진앙지와 가장 가까운 서귀포시 모슬포항입니다. 오늘까지도 여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에도 규모 2.8의 여진이 관측되는 등 어제 이후 총 15차례 여진이 있었습니다. 다들 잠 못 잤어요. 바로 코앞이어가지고 엄청 불안하죠. 이사 갈 수도 없고. 쏟아진 집기를 정리하고 그릇이 여기만 보니까 자르르 여기 다 쓰러진 거라 무서워서. 어선을 항구에 묶어둔 채 일을 멈춰야 했습니다. 우리는 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 또 회일이 나면은 또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작업을 안 나간 거예요. 여행을 왔던 관광객은 계획된 일정을 취소하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일몰을 보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우선은 조금 피해야겠다, 안전한 곳으로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기상청은 최대 1년까지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적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어제 제주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는 4.9. 이렇게 농작오리가 깜짝 놀라서 달아나고 건물 안이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 이후에 가장 강력했는데요. 규모 차이는 있지만 포항 지진 때보다 이번 지진이 피해가 적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 이유 확인해 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를 보면요. 지진 발생 다음 날인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제주 지진으로 접수된 피해 신고는 4건이었습니다. 포항 지진 때는 같은 시점에 4,154건이었습니다. 피해가 적었던 이유로 어제 기상청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단층 형태는 주양 이동 단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단층을 말하고 지진이 나면 단층이 위아래로 수직 운동을 하거나 옆으로 이동하는 수평 운동을 합니다. 이번 제주 지진은 단층이 수평 운동을 했지만 포항 지진 땐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이 함께 있었죠.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났을 때 수직 운동이 생기면 지진 해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피해가 더 커진다고 하지만 수평 운동을 했다고 피해가 무조건 적어지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가 도달하는 각도도 중요하고 흔들림의 방향도 이제 중요한 거죠. 옆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피해가 크지 않았던 이유로 발생 지점을 주목합니다.
피해가 작았던 이유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지진의 위치가 멀었기 때문이에요.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면 무조건 피해가 커져요. 포항 지진의 진앙을 보면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 그러니까 내륙이었는데요. 제주 지진의 진앙은 서귀포 서남쪽 41km 해상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피해 규모의 중요한 변수였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네. 서울의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SNS를 통해 아동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입구에 순찰차가 멈춰서고 경찰관들이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잠시 뒤 남성 2명을 데리고 나와 뒷좌석에 태우곤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이 체포된 건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이들은 6개월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서울의 오피스텔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피해 아동의 부모가 딸이 집을 나섰는데 등교하지 않았다며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아동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했고 서울의 오피스텔에 남성 2명과 함께 있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집을 나선 지 11시간 만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 아동은 20대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동이 오피스텔 안 보일러실에서 발견된 점을 바탕으로 감금을 당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지난 10월에도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당시에도 같은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친구 사이인 두 남성은 성폭행과 감금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교제 폭행과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이 차량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번에도 피해 여성은 신변보호 대상자였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차량 2대가 신호등을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건넙니다. 검은색 경찰 승합차가 속도를 내더니 흰색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경찰관이 뛰어나오자 승용차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로 옆 식당으로 도망갔고 쫓아온 경찰관 4명과 몸싸움 끝에 체포됩니다. 운전자는 40대 남성으로 지난 7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수배된 남성입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망쳤는데 이틀 뒤 경찰의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포착된 겁니다. 남성은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차를 몰고 4km가량을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차량 안에서는 필로폰 투약이 의심되는 주사기 1개가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피해 여성은 이 남성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해 지난 9월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폭행 당시에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폭행과 특수협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 잠시만 돈을 맡겨도 연 2% 금리를 준다며 고객을 유치했던 은행들이 돌연 금리를 낮췄습니다. 이자 한 푼 더 받으려고 계좌를 개설했던 소비자들은 황당하겠죠. 홍유라 기자입니다. OK저축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입니다. 잠시 주차하듯 짧게 맡겨도 높은 이자를 줘 파킹 통장으로 불립니다. 이번 달 9일부터는 5억 원 이하는 연 2% 이자를 준다고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 다음 달 4일부터 금리가 인하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앞으로 2억 원 이하를 맡기면 연 1.3%로 바뀌는 겁니다. OK저축은행 측은 금리는 월 단위로 변경된다며 공지한 특판이 종료돼 정상금리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토스뱅크도 조건 없는 2% 금리를 약속하며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토스뱅크 통장은 단 하나의 금리, 연 2%를 만기나 최소 납입 금액과 같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제공하는 수시 입출금 통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 갑자기 조건이 붙었습니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1억 원 이상에 대한 금리가 연 0.1%로 대폭 낮아진 겁니다. 신규 계좌까지 만들었던 이용자들은 당황스러운 마음입니다. 갑자기 혜택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너무 미끼용으로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금리 시대에 이자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었던 소비자들은 고객을 유치한 뒤 돌변한 은행의 오락가락 금리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오늘 공정위에 출석했습니다. 2017년 개인 자격으로 반도체 소재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것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정위 심판에 이렇게 대기업 총수가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한 최태원 SK 회장.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뭔가요? 앞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최 회장의 지분 인수 과정이 위법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1월 SK 주식회사는 반도체 소재 기업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8,138원에 인수했고 석 달 뒤 나머지 지분을 30% 저렴한 주당 12,871원에 살 수 있었는데도 19.6%만 사갔습니다. 최 회장은 이후 같은 가격에 남은 29.4%의 지분을 개인 자격으로 인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회사가 총수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SK 측은 재원이 한정돼 주주총회 특별 결의 요건인 70.6%의 지분 후에 추가 취득은 불필요했고 해외 경쟁업체 지분 취득을 우려해 최 회장이 사재로 지분을 확보한 것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전원회의 결과는 일주일 뒤 발표됩니다. 전원회의 결정은 1심 재판과 효력이 동일한데 오늘 회의 참석 의원 5명 중 단 1명이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지난해 기준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3만 5천 명. 매일 6명의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더 기적 같고 가슴 찡한 장기 이식 사연들을 채널A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밤 방영될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환생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정다은 기자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학규, 이소현 부부가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딸과 함께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원엔 18살인 첫째 아들 합준 군이 입원해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어떤 뜻이에요? 학준아, 할머니랑 아빠랑 학서랑 하영이랑 왔어. 두 돌이 조금 지났을 무렵부터 난치성 뇌전증을 앓던 합준 군은 최근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부는 고심 끝에 학준 군의 장기들을 기증하기로 결심했고 오늘이 살아있는 학준이를 보는 마지막 날입니다. 내 형이 와서도 너무 많이 고맙고 이제 더 안 아파도 되니까 이제 마음 놓고 그냥 편하게 연애가 끝날 무렵 아빠는 학준이의 발을 잡고 통곡해보지만 이제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의료진은 합준 군의 숭고한 희생에 예를 갖춘 뒤 조심스레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습니다. 오빠 잘 가. 안녕. 의료진들이 캐리어를 끌고 달립니다. 가자. 네, 기차 탈 수 있어요. 캐리어엔 조금 전 한 기증자로부터 적출한 심장이 담겨 있습니다. 심장의 경우 적출 4시간 안에 이식 수술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심장을 이식받게 될 환자는 생후 14개월 된 윤하겸 군입니다. 나겸 군은 태어나자마자 발견된 심장 기형으로 이식 외엔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 싶기도 하고 수술실 들어가봐야 그때 이제 수술 시간이 다가오자 의료진들 사이에도 긴박감이 흐릅니다. 11시 10분인가? 부산역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 이제 지금 심장 뗄 거예요. 나겸 군의 손상된 심장을 떼어내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네, 이제 심장 도착했습니다.
얼음으로 둘러싸인 통에서 나온 이 작은 물체가 바로 심장입니다. 나경군의 가슴 속에서 새 자리를 찾자 인공장치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ACC 오픈. ACC요. 노란색 루트입니다. 심장 이식 수술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순간 네, 볼륨 들어갑니다. 자, 볼륨 들어갔고요. 볼륨의 반응 잘합니다.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성공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새로운 심장을 선물받은 나겸이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뇌사자 가운데 장기 이식이 이뤄지는 경우는 23%에 불과하고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는 환자들도 하루 6명이나 됩니다. 숭고한 생명 나눔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채널A가 특별 기획한 환생은 오늘 밤 9시 20분 방송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홍콩 번화가의 세계 무역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재가 발생해서 쇼핑객들과 식사를 온 사람들 100여 명이 갇혔고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홍콩 번화가 코즈웨이베이의 40층짜리 세계무역센터에서 불이 난 건 현지 시간 오늘 낮 12시 반쯤. 화재 경보 등급은 약 30분 만에 3등급으로 격상됐습니다. 홍콩의 화재 경보 등급은 1에서 5단계로 나뉘며 5등급이 최고 심각한 등급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사다리차로 저층부 사람들을 긴급히 구조합니다. 하지만 사무실과 쇼핑몰이 입점한 세계무역센터에는 쇼핑객과 점심 식사를 위해 찾은 손님들이 100명 넘게 갇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今天发生大火，据了解，约有100人在世贸中心户外平台等待救援。 이 건물은 현재 리모델링 작업 중인데 기계실에서 불이 시작돼 외벽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층부에 있던 사람들은 긴급 대피했지만 14층 이상 사무실 공간에 있던 시민들은 밑에서부터 연기가 올라오자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최소 13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에 무섭게 번지고 있죠. 다행히 곧 출시되는 먹는 치료제가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주의 코넬 대학교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900명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학교 측은 즉각 캠퍼스를 폐쇄했습니다. 영국은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에 더 이상 국경 통제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남아공 등 11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77 countries have now reported cases of Omicron, and the reality is that Omicron is probably in most countries, even if it hasn't been detected yet. 미국과 영국 연구진들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막기 위해선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So I decided to stay. They told me it's going to be a couple of hours, but I'll give it a try. 화이자는 자사가 개발한 알약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3상 임상시험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 이 치료제를 복용하면 입원 또는 사망 확률이 90% 가까이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We are expecting that instead of 10 people going to hospital, only one will go, and actually no one is dying. 화이자는 이 알약이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화이자의 희망적 발표에 고무됐다며 오미크론을 포함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팍스로비드 7만 명분과 또 다른 치료제인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 24만 명분에 대해 성구매 계약을 마쳤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미국 NBA 최고의 슈터 스테판 커리가 역대 최다 석점슛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NBA의 패러다임을 바꾼 커리의 석점슛 스토리를 강병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엄청난 거리도, 수비의 방해도 NBA 슛도사 스테판 커리를 막지 못합니다.
커리가 오늘 NBA 성지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기어코 새 역사를 썼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반짝 드레이먼드 그린의 스크린을 받고 3점 슛을 성공시킵니다. 역대 최다 기록까지 남은 3점 슛은 이제 단 하나. 1쿼터 중반 끈질긴 수비를 앞에 두고 3점 슛을 던졌습니다. 공은 그대로 골망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2974번째 3점 슛. NBA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18시즌 1300경기를 뛰며 세운 2014년 레이 앨런의 기록을 커리는 불과 13시즌 789번째 경기에서 갈아치웠습니다. 레이 앨런과 레지 밀러 등 역대 3점 슛 전설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This is pretty special, man. I've been thinking about this number for a long time. I even got it on my shoes. So, basketball history, this is pretty special. 커리의 정확하고도 과감한 3점 슛은 NBA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3점 슛 라인 한참 뒤에서 던지는 한때는 무모해 보였던 공격도 이제는 리그의 표준이 돼가고 있습니다. 선레이 뉴스 강병규입니다. 온화한 날씨를 온전히 즐길 순 없는 걸까요? 날이 포근해지니 바로 미세먼지가 몰려왔습니다. 한반도로 불어오는 따뜻한 남서풍 덕에 기온이 크게 올랐지만 중국발 스모그까지 실어와 대기질이 크게 나빠진 건데요. 내일도 추위는 피해가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남부와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엔 10에서 40mm로 제법 많겠고요. 남부 지방은 5mm 안팎으로 비교적 적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3도, 광주는 6도로 큰 추위는 없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10도,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 날이 급격히 추워져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또 호남엔 1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토요일 아침엔 서울이 영하 9도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반갑지 않은 기록이 세워졌는데요. 신상을 공개한 피의자 수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흉악범죄가 많았다는 거죠. 스토킹 사례 등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과 약자였죠. 피해자가 사전에 보호를 요청했는데도 못 막은 건도 많았습니다. 멀쩡하게 생겼는지 얼굴 보려고 공개하는 건 아니니까요. 재발을 막는 게 핵심이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내년엔 보지 맙시다.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